안녕하세요. 스위스 여행을 위한 기사, 블로그 글, 여행 일정까지. 와, 정말 방대한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네,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요. 특히 취리히에서 시작하는 겨울 여정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당신이 스위스에 도착할 바로 그날, 2025년 12월 22일에 딱 맞는 당신만의 여정을 함께 그려볼까요?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스위스의 상징적인 경험들이 가득해요. 근데 저희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그 목록을 확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 뭐죠? 이 자료들 행간에 숨어있는 당신의 여행을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줄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거죠. 당신만의 진짜 스위스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탐험해봐요. 와, 나만의 순간을 찾아 나선다니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자, 그럼 취리 공항에 내리는 그 순간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당신이 도착하는 12월 22일이면 공항 분위기가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연말이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바로 며칠 전인 19일이 연간 이용객이 10만 명을 넘는 가장 붐비는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크리스마스를 앞둔 들뜬 공기 속에서 여행을 시작하는 기분, 정말 특별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아주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여행을 시작하시게 될 텐데요. 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잖아요. 바로 돈과 교통편이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스위스 여행 내내 현금은 50프랑, 한 우리 돈으로 7만 원 정도?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수 있다는 후기가 많다는 거예요. 50프랑이요? 생각보다 정말 적은데요? 그만큼 신용카드 사용이 아주 보편적이라는 뜻이죠. 그래도 비상금을 위해서 환전은 좀 해야 할 텐데 어디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료에는 공항 SBB, 그러니까 스위스 철도청 사무실에서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긴 한데요. 네. 물론 공항에서 바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 팁에서는 시내 환전소나 은행이 환율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아, 역시 그렇군요. 네. 시간이 급하지 않다면 공항에서는 최소한만 바꾸고 시내로 나와서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돈 문제도 해결됐겠다. 드디어 도시로 들어설 준비가 끝났네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다들 취리히 구시가지, 알트슈타트에서 시작하라고 말하는데요. 네, 그렇죠. 솔직히 유럽의 구시가지는 다 비슷비슷하게 예쁘잖아요. 취리히 구시가지만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취리휘가 흥미로운 건 바로 그 이중적인 매력 때문이에요. 이중적인 매력이요? 네. 한쪽에서는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은행들이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수백 년 된 길드하우스와 중세 골목길이 그대로 숨쉬고 있거든요. 와, 예를 들어서 아우구스틴 아가세에게 그 알록달록한 간판이 달린 건물들을 걷다 보면 여기가 현대적인 금융도시라는 사실을 잠시 잊게 되죠. 상상이 되네요. 차가운 금융의 심장과 따뜻한 역사의 얼굴이 공존하는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럼 그루스민스터나 프라우멘스터 같은 유명한 교회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물론이죠. 특히 프라우민스터는 샤갈이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 때문에라도 꼭 들러볼 가치가 있어요. 아, 그 유명한 작품이 거기 있군요. 네. 그리고 린덴호프 언덕에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경험도 중요해요. 거기서 리맛강을 사이에 두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아, 방금 말씀하신 그 취리히의 이중적인 매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궁금했던 곳이 있어요. 거의 모든 여행 후기에서 극찬을 아끼지던데 바로 린트 홈오브 초콜릿이요. 린트 초콜릿 박물관. 네, 9미터 높이의 초콜릿 분수가 있다니 상상만 해도 달콤한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유명해서 그냥 관광객들만 바글거리는 곳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그럴 수 있죠. 분명히 인기 많은 관광지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초콜릿을 파는 곳이 아니라 아, 그냥 상점은 아니다. 네, 초콜릿의 역사부터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보여주는 아주 잘 만들어진 박물관에 가까워요. 초콜릿을 맛보는 체험도 다양해서 초콜릿을 좋아하신다면 단순한 관광지 이상의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른들의 동화나라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그렇군요. 그럼 저녁 식사는요? 한 블로그에서 초이그 하우스 켈러라는 곳을 추천했는데 옛날 무기고를 개조한 레스토랑이라고요. 네. 거기 유명하죠. 거대한 소시지랑 맥주 사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분위기일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좀 시끄럽고 활기찬 곳인가요? 네, 정확해요. 길고 커다란 나무 테이블에 여러 사람이 함께 앉아서
떠들썩하게 식사하는 전형적인 독일식 비오홀 분위기죠. 아, 조용하고 로맨틱한 식사를 원한다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현지인들이랑 어울려서 활기찬 저녁을 보내고 싶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거예요. 여행 첫날의 피로를 시원한 맥주랑 푸짐한 음식으로 날려버리기에 완벽한 장소겠네요. 바로 그거죠. 자, 이렇게 추리를 즐기다 보면 이제 근교로 눈을 돌리게 될 텐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통편 때문이죠. 네, 기차, 버스, 유람선, 이 모든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읽다 보니 스위스 트래블 패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던데 이게 거의 만능 열쇠 같은 건가 봐요. 네, 만능 열쇠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오, 정해진 기간 동안 스위스 전역의 기차, 버스, 유람선, 그리고 90개가 넘는 도시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거든요. 와, 정말 다 되네요. 네, 단순한 교통 패스를 넘어서 500개 이상의 박물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산악열차는 50%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죠. 잠깐만요.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것 같은데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하프 페어 카드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또 뭐죠? 이걸 사면 모든 표를 반값에 살 수 있다고요? 이러면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여행자들의 고민이 시작되죠. 하프페어 카드는 연회비 개념으로 카드를 사두면 1년 내내 모든 교통편을 50% 할인받는 방식이에요. 아, 그래서 어떤 선택이 더 경제적인지는 당신의 여행 스타일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표를 끊는 수고를 감수하고라도 총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하프 페어 카드. 그렇죠. 조금 더 비싸더라도 마음 편하게 무제한 뷔페처럼 다니고 싶다면 트래블 패스. 이런 구도인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가고 싶은 곳 목록을 대략적으로 정한 뒤에 SBB 모바일 앱에서 각 구간의 요금을 직접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직접 비교를 해보는 거군요. 네,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몇십만 원을 절약할 수도 있는 과정이죠. 참고로 2026년부터 트래블 패스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라는 정보도 있었으니 이 점도 고려하면 좋겠어요. SBB 앱 능력이가 나와서 말인데요. 한 여행 일지에서 아주 구체적인 경험담을 봤어요. 어떤 거요? 앱으로 표를 사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는 핀 번호 문제 때문에 결제가 계속 실패했다고요. 기차는 곧 떠나는데 앱 결제는 안 되고 정말 식은땀 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그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역창구나 티켓 발권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스위스 교통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고 유연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차는 예약이 필요 없고 심지어 승객이 몰릴 것 같으면 알아서 추가 열차를 투입하기도 해요. 와, 정말요? 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운전은 어떨까요? 차를 렌트해서 다니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할까요? 물론 가능하죠. 다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스위스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비녀트라는 40프랑짜리 통행 스티커를 사서 차 앞유리에 붙여야 해요. 비녜트. 그리고 당신이 여행하는 12월은 겨울이잖아요. 산악도로는 눈 때문에 미끄러울 수 있으니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교통편에 대한 감이 좀 잡히네요. 그럼 이제 그 교통편을 타고 어디로 갈지 정해봐야죠. 가장 큰 매력은 역시 근교에 멋진 곳들이 많다는 점인 것 같아요. 특히 기차로 1시간이면 가는 루체르는 보내주신 한 블로그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표현했을 정도더라고요. 루체르는 스위스 알프스를 경험하기 위한 완벽한 전초기지 같은 곳이에요. 전초기지요? 네, 도시 자체도 카펠교나 빈사의 사자상처럼 볼거리가 많지만 진짜 매력은 루체른 호수 너머로 펼쳐진 알프스 산들이죠. 바로 이곳에서 리기, 필라투스, 티틀리스 같은 유명한 산들로 떠나는 여정이 시작되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 세 개의 산.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어요. 어땠는데요? 이 세 산을 소개하는 방식이 단순히 가볼 만한 곳 목록이 아니라 마치 여행자를 위한 성격 테스트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성격 테스트요? 와, 정말 멋진 발견이네요. 오늘 당신은 어떤 타입의 여행자인가요? 하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정확해요. 이 세 산은 각각 전혀 다른 경험을 제공하거든요. 자, 먼저 산들의 여왕, 리기산은 어떤 여행자를 위한 곳일까요? 어떤 여행자일까요? 바로 클래식한 순수주의자를 위한 곳이죠.
유람선을 타고 호수를 건너 유럽 최초의 산악열차를 타고 정상에 오르는 1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정통 코스예요. 와, 150년이요? 게다가 스위스 트래블 패스가 있으면 이 모든 게 무료라는 가성비까지 갖췄죠. 클래식과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행자라면 리기산이군요. 정상에서 온천 스파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완벽한 휴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필라투스산은요? 용에 대한 전설이 깃든 곳이라고 하던데요. 필라투스는 여정 자체를 즐기는 엔지니어형 모험가를 위한 산이에요. 엔지니어형 모험가요? 네.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를 오르는 경험 그 자체가 하이라이트죠. 그리고 내려올 때는 드래곤 라이드라는 파노라마 곤도라를 타고요. 와, 즉 정성의 풍경만큼이나 그곳에 도달하는 과정의 독특함과 짜릿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설명만 들어도 아찔한데요. 마지막으로 티틀리스산은 어떤 여행자를 부르고 있나요? 티틀리스는 명백하게 아드레날린을 추구하는 액티비티형 도전자를 위한 곳이에요. 도전자요? 세계 최초의 회전 케이블카를 타고 360도 경치를 감상하며 오르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정상에 내리면 해발 3,000m 절벽 위에 놓인 아찔한 출렁다리, 클리프 워크를 건너고 수천 년 된 빙하 속을 탐험하는 동불 체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와, 만년설 위에서 스릴을 만끽하고 싶다면 답은 티틀리스겠네요. 바로 그거죠. 와, 정말 성격 테스트 같네요. 클래식한 풍경 속 휴식을 원하면 리기, 경이로운 기술과 이동의 즐거움을 원하면 필라투스, 만년설 위에서의 스릴을 원하면 티틀리스. 당신이라면 어떤 산을 선택하시겠어요? 정말 고민되는 질문인데요. 그 고민 자체가 여행의 즐거움이죠. 어떤 선택을 하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스위스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좋아요. 산 이야기는 이쯤 하고 도시를 좋아하는 여행자를 위한 선택지도 있겠죠? 물론이죠. 만약 당신이 산악 액티비티보다는 고풍스러운 도시의 매력을 더 느끼고 싶다면 자료들은 만장일치로 스위스의 수도 베른을 추천하더라고요. 맞아요. 베를은 취리히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도시예요. 취리히가 세련되고 활기찬 현대적인 도시라면 베른은 시간이 멈춘 듯한 중세의 고즈넉함을 간직한 곳이죠. 아,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베른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 게 6km에 달하는 아케이드던데요. 비나 눈이 와도 쇼핑이나 산책을 즐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이 겨울 여행객에게는 정말 큰 장점 같아요. 그렇죠.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도시를 즐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매력이에요. 베른에서는 도시의 상징인 곰을 직접 볼 수 있는 곰공원을 산책하거나 아, 곰 공원이요? 네, 또 매시 정각이면 정교한 인형들이 나와 춤을 추는 시계탑 치트글로기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소소한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가장 기대되는 건 장미정원에서 바라보는 구시가지 전경이에요. 사진을 보니까 붉은 지붕들이 아래강에 둘러싸인 모습이 정말 그림 같더라고요. 네,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베른 역사박물관 안에 아인슈타인 박물관도 함께 있다고요. 네, 아인슈타인이 베른에 머물면서 상대성 이론을 구상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과 연구를 엿볼 수 있는 박물관이 바로 이곳에 있죠. 그렇군요. 과학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화려하진 않지만 걷는 내내 소소한 발견의 재미가 있는 도시. 그게 바로 베른의 매력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니 취리히는 스위스 여행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베이스 캠프이고 네, 그렇죠. 트래블 패스냐 하프페어 카드냐 하는 선택은 결국 나의 여행 스타일에 대한 질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취리히를 중심으로 장엄한 알프스와 고즈넉한 중세 도시를 입맛대로 오갈 수 있다는 것도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곳들은 스위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의 씨앗들을 봤어요. 다른 가능성의 씨앗이요? 예를 들면 레만 호숫가의 라보 포도바 테라스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이탈리아어권의 티치노 지역 같은 곳들이요. 아, 유명 관광지는 아니지만 어쩌면 더 깊은 스위스를 만날 수 있는 곳들이죠.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모든 멋진 계획들, 그 계획들 사이의 빈 공간에 혹시 당신만의 진짜 스위스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당신의 스위스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순간은 모두가 사진을 찍는 유명한 산 정상이 아닐지도 몰라요. 계획이 없던 작은 마을에 잠시 내려 이름 모를 호숫가를 하염없이 걷다가 문득 마주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요? 당신의 일정표 행간에 숨어 있는 당신만이 발견할 수 있는 스위스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지 않으세요?